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정인이 사건 같이, 우리를 되게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면서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어떤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방임, 이와 같은 비슷한 것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아동복지법을 보면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봐서는 뭐 이런 피지컬, 신체적인 학대, 또 섹슈얼, 또 이모셔널 학대, 그리고 니글렉트라고 하는 방임. 네, 아이를 제대로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스스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제 살아가거나 하는데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반드시 보호자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양육하고 보호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방임이 되겠죠. 발생 빈도를 종류별로 뭐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는 합니다. 성적인 학대, 연간 한 400건에서 700건.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드러난 수치일 뿐이지요. 방임 건수도 2000건에서 2700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그러나 이제 가장 많은 것은 한 가지만 학대를 할 리는 없죠. 당연히 중복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횟수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집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아동 스스로 노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느 만큼 이제 크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부모나 교사, 의료진에 의해서 보호자가, 가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에 우연히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의학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손상이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꼭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발견과 신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견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또 신고 자체도 쉽지가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그러한 장치들이 아직은 아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져서 보다 적극적인 발견과 신고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확보와 피해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아동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게 부모 관계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보호자 관계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적 진찰이 필요하겠고요. 사진 촬영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 보호를 해서 혹시라도 필요한 어떤 DNA 검사에 쓸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필요하다면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의무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진단서 발부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프고 붓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하루에서 5일 정도 되면 약간 빨갛게 파랗게,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약간 녹색처럼 비치게 되고요. 한 10일쯤 지날 때 노랗게 변하다가 마지막으로 2주 지나면서 브라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색깔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시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멍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의 출혈이거든요. 피하의 출혈이 몸 안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헤모글로빈과 그 안에 있는 철분들이 우리 몸 안에 흡수되는 과정으로 이러한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몸에 있는 멍들이 어떤 시기는 급성시기, 어떤 것은 만성시기, 그렇다면 어떤 장기간 동안 학대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뭐 물린 자국, 깨물린 자국이라든지 뭐 이빨 자국 자체가 보이죠. 보통 이제 이런 상처들은 숨겨 있는 자리, 옷 속에 숨겨 있거나 아니면 두 발이나 뭐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죠. 재갈을 물렸던 자리, 목에다가 끈을 둘렀던, 목을 맸던 자리, 그 다음에 이건 손 모양 자체가 아예 보이죠. 어떠한 어떤 물체로 맞았을 때 이런 멍든 자리라든지 이러한 손 모양 같은 거, 그 다음에 회초리, 벨트, 뭐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멍을 가지고 있을 때 꼭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되겠고요. 이런 담뱃불이나 인두 같은 걸로 지져 놓은 듯한 어떤 화상, 그리고 이것은 뭐 그 철망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바베큐 굽는 그릴 같은 거죠. 이러한 어떤 화상, 그리고 뭐 어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 기저귀 안에가 다 헐어버린 이런 상황. 그리고 보통 이제 뼈를 보면은 우리가 대충 나이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이제 이것은 이제 팔꿈치 뼈고요. 이것은 무릎뼈, 이것은 이제 발목의 뼈입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의 뼈가 상당히 드문드문 있죠. 상당히 거리가 길어요. 인대가 길고 유연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뭐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이 삐거나 하는 경우, 물론 이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뼈의 골절이 보이고요. 여기도 지금 무릎뼈에 어떤 골절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팔꿈치뼈의 골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활동 자체가 심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뛰다가 넘어지거나 할 수도 없어요.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잘해야 아장아장도 어렵죠. 거의 기어다니는 정도의 아이가 이런 어떤 골절을 보인다. 그렇다면 혼자 다쳤을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다발성 늑골골절 같은 거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이가 늑골골절이 있다?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손상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늑골골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골이 부러지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것은 어른들에 있어서도 거의 희박한 이야기고요. 척추의 골절, 두개골의 골절, 역시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아이에 있어서 흔한 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꼭 다른 원인에 의한 어떤 외상, 특히나 이런 우리 몸의 어떤 장골, 대퇴골이죠. 대퇴골이 이제 부러지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큰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어지간한 경우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심한 어떤 외력이 아이에게 가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막 이제 흔들어 터는 것이죠. 흔들어 털게 되면은 아이에 있어서는 몸은 작고 머리는 크기 때문에 경추 부위와 두부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뇌 안에 두개골은 딱딱하고요. 뇌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두개골 안에 있는 뇌가 저렇게 마구 흔든다면 속에서 이곳저곳으로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옆에 쪽으로 하얗게 경막 외 출혈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뇌압 올라가면서 안저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다 이제 터지는 뭐 이제 이런, 그리고 머리 뇌 안에가 피멍이 들어있는 이러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 다른 또 학대의 유형과 또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의외로 위험한 물건들, 어른이 먹는 약들 중에서 어떤 정신과적인 약들, 또 혈압과 관련한 약들, 만성적인 질환과 관련한 약들은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꼭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적은 용량에도 중독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종류의 약들은 한 달치, 두 달치를 한 번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약 자체가 울긋불긋하고 이쁘게 생겼고 또 일부 약들은 설탕을 입혀놔서 달기조차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것을 사탕이라고 오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레고 조각 같이 아주 작은 조각, 아이의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팝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다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기도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땅콩 내지 팝콘. 네. 아이들이 이거 이렇게 구멍 보이면은 이거 젓가락이나 포크 같은 걸로 쑤시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안전 손잡이가 달린 콘센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도 말랑말랑한 것들이 침으로 눌러붙게 되면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액체 괴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외로 위험하고요. 요새는 동전 먹고 응급실 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 동전이 굴러다니는 경우가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동전 먹고 응급실에 온 사람들 진짜 많았었습니다. 근데 동전 자체가 완전히 기도를 폐쇄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동전을 먹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식도에 걸려 있게 되지요.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지만 좋지는 않겠죠. 곰인형이 왜 위험할까요? 네, 곰 위험은 코라든지 눈이 단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애들이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끊어지게 되면 얘가 입 안으로 들어가서 흡인이 되는 경우들 아주 간혹가다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중국산 인형에 대해서 리콜 조치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노는 자석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먹게 되면은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의 자석을 먹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2개 이상의 자석을 먹었을 때는 이게 뱃속에서 달라붙어서 나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외로 위험한 물건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아 돌연사에서부터 학대까지 내용을 쭉 돌이켜 봤는데요. 예방 가능한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예방이 불가능한 것들을 예방할 수는 없고요. 그럼 예방 가능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 자체는 예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일단 환경적인 것들이죠. 위험한 환경,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보호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이다. 또 이제 학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예방 가능한 요인들이 되겠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역시 마찬가지로 학대인 것이다. 그래서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영아 돌연사 이야기 했고요.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영아 돌연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질병처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영아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결과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직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어떤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체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도와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호자나 현장을 본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소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